대선 이후 바쁘게 돌아가는 당선인 일정부터 민주당의 의원총회까지 정치권의 다양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세분석실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 관심사 중에 하나 많은 주목을 끌었던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의 점심 도시락 회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나올까? 어떤 협의들 했을까? 참 눈길이 갔는데 결과적으로 회동 이후에 나온 안철수 대표의 말은 별것 없었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데 그 외에 저희가 많은 관심 갖고 있었던 인사에 대한, 특히 인수위 위원장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답을 안 하고 논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정말 얘기를 안 했을까요? 2시간 가까이 했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한 상당한 합의와 일치를 확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같다는 것은 향후에 인수위를 구성하고 또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 공감대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뭐 제가 그냥 추측건대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그 확인을 다시 한번 했다는 점하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성격상 제가 알기로는 내가 이번에 인수위원장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지금 인선이 대충 합의가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회동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된 것 같은데, 이제 회동 끝난 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그런 그 백브리핑에서 발언이나 이런 내용은 안철수 대표의 본래 성격을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말이면 뭐 인수위원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그 뚜껑을 열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수위 인사 얘기를 전혀 안 했다라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김민식 드는데요. 교수님이 잘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침에 보도에도 보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죠. 대표는 이제 인수위원장 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하고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 또 이제 인수위원장 3인 중에 1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뭐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후보 3인 중에 1명이다 그러고, 그러면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원하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여러 사람, 세 사람 중에 1명입니다 이러면 누가 원하고 누가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주체라고. 아니,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대표는 원한다는 게 언론 보도에 나왔잖아요. 언론 그리고 보도에서. 보도에 보면 또 후보 3인 중에 1명이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원하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별로 안 시켜주고 싶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만나서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네. 오늘 나온 얘기는 그 전에 다 한 얘기잖아요. 네. 합의문에 다 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위원장을 하냐 안 하냐 문제인데, 글쎄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윤석열 당선인은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김근식 실장께도 좀 다시 들어봐야겠는데. 예.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그냥 저의 순수한 제 개인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합당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합당이 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이제 새로운 여당을 형성해서 또 차기에 또 레이스가 시작이 돼야 되고, 당의 중심이나 당의 유력한 또 후보군도 형성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이렇게 극적으로 성사를 시키고도 정치적인 미래를 계속 생각을 한다면 당내에서 그 안철수 대표의 본인의 정치력을 스스로 검증해 보이는 거, 또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을 좀 스스로 검증해 보이고 확보해 보이는 그런 식의 정치적 행보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안 대표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마 윤핵관 측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러냐면 아니고 아니 개인적인 제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는 수없이 해봤어요. 민주당에서도 해보고 본인이 만들어서 하고 합당에서도 해보고 그렇죠. 당 대표는 할 만큼 예. 했거든요. 지난번에 저 백브리핑 할 때도 행정 경험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인수위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나중에 총리라든지 행정 경험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당에 들어가서 장악하라는 얘기는 안철수 대표는 아마 전혀 들리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100번 해봐야 아마 내가는 당에서 할 만큼 해왔는데 10년 동안 지금 당에서 당대표만 몇 번 했는데 또 하라 그러냐. 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 당연하죠. 제가 뭐 말씀 못 드린 거 제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합당을 지금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민의 당이라는 것은 안철수 대표의 당이잖아요. 근데 합당을 추진하고 합당에는 또 그래도 굉장히 디테일한 또 이 협상의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인수위원장이면 2달 동안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 인수위원장이라는 게 국정의 과제를 선정하고 정권의 인수와 정권의 출범을 실무적으로 도와주는 총괄 책임자인데,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가 있는 것도 제가 볼 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주자로서 계속 해왔고 대권의 꿈을 가지시고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당에서 정치력을 검증하는 게 인수위원장보다 훨씬 저는 낫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 그냥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대표의 뜻이 어떨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이 어떻게 될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인수위원장과 더불어서 주말까지 인수위 부위원장도 정해져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면서 사무총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이 어제 이제 사무총장직을 내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두고 부위원장직에 좀 유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전혀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 통상적으로 인수위를 꾸리면 인수위원장은 좀 국민적인 신망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좀 포괄적이고 유연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고 부위원장은 당과 그다음에 당선인과 차기 정부와의 그 서로 네트워크 속에서 이걸 실무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실제로 선거 운동을 진두지휘한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당선인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도 있고 그래서 인수위 부위원장으로서는 적격이라는 평가가 언론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신속하게 사무총장직을 사의를 하시고 그다음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자기 뭐 본인은 정권 교체가 성공할 때까지만 내가 역할을 하고 좀 쉬겠다는 이야기를 또 밝히고도 있어서 예. 실제로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제가 볼 때 적격입니다만 실제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을 의향이 있으신지는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세 의원이 총괄 현대본부장을 맡고 지휘를 하던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위기에 빠졌던 그렇죠. 그 순간이었는데 이 선거가 다 끝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보는 권영세 총괄 선대본부장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뭐 상대방의 어찌 보면 장수였던 분이니까 선거를 잘 이끈 거죠. 한번 승리로 이끌었다면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를 뭐 잘 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꾸 제가 김 교수님 말씀에다 언틸을 가는 것 같은데 한 분에 대한 평가는 되게 안 좋고 한 분에 대해서는 적격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당내 분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인수위라는 일을 꾸리는 게 안철수 대표는 좀 이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영세 본부장은 뭐 당에서 오랫동안 있어왔고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뭐 결정은 결국은 당선자가 하는 거니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까지 갔던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요인으로 작용했던 이른바 윤핵관. 네. 당시에는 윤핵관이 어떤 선거에 있어서의 조금 좀 위험한 변수 정도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대선 승리가로 이끈 이 상황에서 윤핵관이 하나둘씩 뭐 등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이 발탁이 됐고 지금 권성동 의원 얘기들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좀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윤핵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윤핵관이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라는 준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선대위라는 공식 기구에 공식 직함이 없는데 이제 비선에서 후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윤핵관 논란과 지금은 좀 다른 게 장제원 의원도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이제 공식 직함을 부여받고 네. 지금 어제부터 공식적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윤핵관이라고 하는 비선 논란과는 좀 질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치의 역설이기도 합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신뢰할 만하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이 당선인으로서 정권 출범을 준비하는 이 실무 과정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거리에서 보좌를 하는 게 저는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가 출범하고 그러면 정부의 청와대를 구성을 해야 되고 내각을 구성해야 되고 또 당의 또 지도부가 새롭게 또 라인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라인업이 구성되는 과정에서는 이건 뭐 그냥 그동안의 통상적인 역설적 효과입니다만 측근으로 분리되는 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당선인으로서의 2달 동안의 과정에서는 비서실장도 할 수 있고 대변인도 할 수 있고 뭐 인수위원도 들어갈 수가 있고 해서 그 정말 당선인의 그 뜻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서 보좌할 수 있고 그러나 정식으로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는 오히려 핵관으로 분리되는 분들이 국민의 이미지 또 국민의 눈높이 또 여론의 평가 이런 것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또 다른 또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 인사가 윤핵관, 그 중에서도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다. 저는 아마 국민들이 보기엔 별로 좋지 않게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인사하는 스타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님 리더십.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평소에 가까운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첫 인사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 세대, 남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결국은 윤석열 후보도 지금 계속 통합이라든지 뭐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한 축에 확실히 가깝지 않은 사람, 자기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물론 뭐 당연히 가까운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거 편하긴 하죠. 그렇지만 첫 인사치고는 제가 보기에 언론에서 그렇게 썩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되기 전부터 집무실을 강화문 청사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놨었고 별도의 청와대 개혁 TF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기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지만 경호 등 현실적인 문제로 네. 이행이 안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뭐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후보가 당선인이 직접 밝혔습니다만 인수위 안에 이 청와대를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을 비롯한 청와대 개혁 TF팀을 만들기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윤석열 당선인의 성격이나 이 스타일이 한번 국민 앞에 뱉은 그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이 있지 않는 한은 저는 청와대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그 공약은 충분히 저는 이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인수위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실무적인 여러 가지 그 체크 포인트가 있겠죠. 그런 것들 경호 문제라든지 테러 방지라든지 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들 확인하는 작업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상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뭐 좋은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가까이 간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공약으로 그 당시에 약속을 했었는데 그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부분은 또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저도 현실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완전히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청와대라는 게 대통령이 근무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경호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경호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보안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청와대라는 게 대한민국 모든 안보, 국정에 대한 정보들이 다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외국 정보기관 이런 데 다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청사는 그 정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와대라는 게 어쨌든 국가 비상시에는 뭐 지하 벙커라든지 그런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국군을 통수해야 되고 또 핵전쟁이 나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설비들이 돼 있는데 지금 광화문 청사가 그 정도 시설이 돼 있느냐? 그럼 지하를 다시 팔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는 모르지만 완전히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잠시 뭐 임시 사무소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와대에 있는 걸 다 없애고 거기에 단순히 대통령의 근무처만 아니거든요. 그럼 보안 문제라든지 경호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라든지 비상시였던 대책이라든지 그게 과연 지금 정부 청사에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살짝 언급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국민의당과의 합당권 역시 당선인이 마주할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의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여름에 이제 합당 절차가 진행될 때도 제가 그 국민의당 측에 저희는 당명 변경 빼고는 웬만하면은 좀 받아줄 그 의향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섰었는데 그때 국민의당 쪽에서 왠지 모르겠지만 당명 변경을 계속 요구하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쟁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당명이라는 거는 6월 1일 지방선거 앞둔 상황 속에서 지금 협상에 바꾸면은 선거에 악영향이 가거든요. 저는 국민의당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은 저희가 국민의당의 입장을 많이 배려할 겁니다.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 사실상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합당을 추진했지만 불발이 됐었죠. 뭐 지방선거가 지금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뭔가 잡음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당권 싸움 하는 게 아니겠냐 이런 목소리인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지난번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국민들 앞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실무협상 과정에서 그게 깨진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그건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합당이 오히려 실패의 교훈을 가지고 이제는 좀 정말 성공적으로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더 충분히 있게 생산적인 어떤 합당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무슨 당명 문제, 그다음에 이게 신설합당 방식이냐 흡수합당 방식일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과 관련돼 왜냐하면 3개월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또 출마 예정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그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도 뭐 이준석 당대표와 안철수 당대표가 이미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실무 협상이 된다면 그런 세세한 강론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떤 난관들은 큰 대의 명분 국민 앞에 약속한 공동의 정부를 구성하고 합당을 통해서 협치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약속 앞에서는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합당 과정에 석 달 뒤에 있는 지방선거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뭐 공천 문제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또 그 지역에서 이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던 분들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다 있을 텐데 이런 과정의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한두 달 후에 하는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당선자한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도 아마 그거에 세게 반발하지 못할 거예요. 지난번 아마 서울시 보궐선거 때는 물론 당명 교체도 있었지만 이면에는 뭐 돈 문제도 있었거든요. 부채 문제도 있었는데 그때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완두했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당에 들어가서 이준석 대표와 갈등하는 모습보다는 차라리 행정부 들어가서 본인의 역할을 쌓는 게 낫거든요. 예. 그리고 그리고 국민의당의 당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마자들은 이런 분들이 예전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당 쪽에서 하는 분들 들어줘도 왜냐하면 자리가 많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이 아마 합당은 제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좀 볼 텐데요. 이번 대선의 승자와 패자, 여당과 야당 모두 좀 주의 깊게 그리고 심사숙고하면서 좀 봐야 될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시죠.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한 이유를 물었더니 정권 교체에 대한 수치가 10명 중에 4명을 꼽았고요. 예. 상대 후보가 싫어서 투표했다.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단 상대 후보가 싫어서가 17%나 됐습니다. 여야 모두 느끼는 바가 꽤 있어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근식 실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투표는 다 끝났습니다만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를 보인 분들도 제일 큰 건 정권 교체라는 민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큰 민심을 윤석열 후보가 그걸 다 받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지지율의 등락을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대의에 의해서 야당의 후보 윤석열 그것도 또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단일화된 후보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게 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2위로 나온 저게 상대 후보가 싫어서 찍었다는 게 사실 예. 저게 이재명 후보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른바 이 양당제의 저는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당이 잘못해서 이쪽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차악으로서의 찍는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민주주의의 정치 발전과 성숙의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 윤석열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이나 또는 이재명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도 그 후보가 정말 좋아서 또 그 후보의 정책과 비전이 좋아서라는 포지티브한 투표를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이 민주주의가 성숙이 되는 건데 상대당에 싫으니까 찍는다라는 네. 것들은 제가 볼 때 우리 당이 잘해서기보다는 저 당이 못해서 우리가 어부지를 얻는 식의 이런 그 양당제의 어떤 기득권적인 이걸 이제 적대적 의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적대적 공생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저희들도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를 투표하지 않은, 그러니까 뽑지 않은 이유로 지금 한국갤럽 조사 결과 경험 부족과 무능, 무지, 그리고 검찰 권력 이렇게 순으로 꼽혔습니다. 뭐 정치 신인이라서 그런가 후보자 개인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또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대표도 그랬잖아요.
누구를 쓸지, 그러니까 머리는 빌리면 된다 그랬는데 누구를 쓸지는 알아야 된다,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아마 검사밖에 안 했기 때문에 평생 수사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라는 거는 뭐 홍준표 얘기처럼 국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 돼요. 사실은 국정이라는 건 정말 다방면에 있거든요. 근데 뭐 윤석열 후보가 이런 그 토론회라든지 이걸 보면 옆에서 쓴소리 했을 때 아니면 본인을 비판했을 때 굉장히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게 좀 어찌 보면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정치인은 1번이 쓴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야당이든 언론이든 계속 쓴소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딱 당선되기 전까지고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쓴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아까 이제 장재현 의원 저도 그 말씀처럼 옆에 있는 분들이 물론 측근을 쓰면 좋지만 그 사람들은 쓴소리 못 합니다. 그러면 쓴소리 해줄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 김근식 교수님처럼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쓴소리들을 얼마나 들을 수 있느냐. 근데 쓴소리 하면 만약에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네.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옆에 못 갑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정치 경험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지무능 이런 것들보다도 측근이나 참모나 주변에 쓴소리를 할 사람을 앞에 둘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그게 있으면 이런 건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이런 게 아마 많이 리스크로 드러날 걸로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당을 추스르고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그야말로 큰 당면 과제입니다. 지도부가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총사퇴를 했고 지금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맡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당을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숙고를 하는 자리가 마련돼 있는데 제 경험에 좀 비춰보면 이전에도 대선 패배를 하고 났을 때 이 네. 당은 항상 늘 힘들었던 굉장히 큰 혼란에 휩싸였고 그 안에서 어떤 책임 소재를 가리고 그 안에서 개파를 따지면서 또 다른 싸움들이 일어나는 모습들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이 0.7%포인트 차이의 패배 이후에 이것을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더 많은 눈길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위기의식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지방선거도 뭐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에 대한 평가와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능력 평가가 다르거든요. 예. 저는 순전히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대로 저는 뭐 지방선거에 나올 거라고 안 보는데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 그냥 원내대표가 하고 못 바꿨거든요. 그때도 많은 당원들이 좀 외부에서 수혈하고 제대로 된 혁신위원 비대위원 만들어가지고 바꾸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해요. 사실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할 거면 비대위 만들 필요 없죠. 예. 송영길 대표가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좀 안이한 게 아닌가. 그냥 이대로 그냥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당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거든요. 바꾸라 그러면 국민의힘 보시면 알겠지만 당명도 바꾸고요. 비대위로 하면은 싹 바꿔버리거든요. 예.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전혀 새로운 분들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지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아예 그냥 기득권 지키는 게 아닌가. 지금 사실은요. 자치단체장이나 이 자치의회는 민주당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80, 90%.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 여론이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지방 권력을 심판하자라 갈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혁신이나 쇄신을 안 하면은 못 바꾸거든요. 안정으로 가서는 제가 보기에 선거 필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지금 현근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전 연패하면서 네. 계속 당명 바뀌고 정말 인물들 새로 수혈하고 큰 변화를 겪어 오다가 이번에 대선 승리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김근식 실장께서는 체감하고 계실 텐데 네. 좀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근택 대변인이 정말 그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정말 옳은 소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사퇴하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체제로 그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0.7%포인트라고 하는 이 승패의 이 격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진 게 아니다라는 아마 내부의 어떤 오만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저는 당에서 만약에 계속 정치적인 미래를 저는 모색을 한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한다면 사실은 586 기득권의 체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에 지금 지방 권력은 다 장악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장이나 또 지방의원들이나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대로 안정적으로 공천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진 건 진 건데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이렇게 50% 이상 나왔던 건 뭡니까?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득권 구조화, 그다음에 또 이 내로남불의 어떤 오만함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또 별다른 뭐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겠다? 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겠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아마 지방선거에서 저는 쓰나미처럼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싹 다 다시 써야 된다. 뭐 이런 저희들은 많이 말씀이시네요.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그렇게 선거 얼마 안 남긴 했어요. 선거 안 남았어도 지금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처럼 그냥 현재대로 가면 지금 있는 분들이 거의 그대로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야당인 뭐 서울이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들은 새로운 인물을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내 경선을 한다 그러면 신인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예. 거의. 그리고 당내에서 경선을 하고 이런 과정에는 또 현재 있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역 위원장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더라도 전면적으로 비대위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수혈하고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래서 공천을 주도해야지, 혁신 공천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제 당내 인사들이 주도하는 걸로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다시 마음을 주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이제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모을 수 있는 지지세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조심스럽게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명 전 후보의 역할론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듣고요. 두 분께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다고 보고요. 한 27만 표 차이잖아요. 저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것이고 아마 지방선거까지 역할을 하고 또 저는 또 휴식을 하고 또 역할을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사실 전적으로 이재명 후보 개인의 그렇죠. 결정해야 될 문제죠. 여기 예, 들으신 것처럼 이광재 의원 대선 결과 표 차이가 거의 없었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듯이 8월 당대표 선거 혹은 2년 뒤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재명 후보 전 후보의 이 겉이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지방선거가 이제 몇 달 안 남았거든요. 대선전이 1년이 아니라 거의 2년, 당내 경선까지 하면 거의 2년 된 거는데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선거 해왔는데 당장 또 선거 이렇게 하다라는 건 어려운 것 같고 제가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당대표라든지 당내 어떤 뭐 진출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시겠지만 당내 기반이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은 386, 뭐 친문 이런 세력들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당내 기반이 약한 거는 사실 이번 선거하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후보 혼자서 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당에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시점은 아마 고민할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될지 아니면 뭐 총선까지 갈지 아니면 뭐 보궐선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민할 것 같지만 뭐 이번 지방선거에 뭐 직접 후보로 나서거나 뭐 돕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근식 실장님께서는 예, 지방선거에 뭐 일각에서 뭐 서울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그건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다시 당을 좀 혁신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명실상부하게 만든 다음에 다음 또 대권을 또 도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전형적으로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기 당대표에 대한 아마 생각들은 정치적 진로로서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재명 후보의 47%, 6%에 가까운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차기를 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이 있죠.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온갖 의혹들이 사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수사가 또 시작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법적 처리가 완전히 정리가 돼서 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전부 다 말끔하게 해소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저는 뭐 차기 당대표 출마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또 대권을 위한 또는 모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끝난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판세를 두 분께 여쭤보는 게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지방선거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방의 의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이 강하다라는 강점은 있지만 또 대선 패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석 달 만에 치러야 할 지방선거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을 특히 야당으로 치러야 되는 부분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뭔가 좀 반전의 어떤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것들이 가장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 개혁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권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고 그게 또 실현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효능감도 봤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대선에 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그렇게 완전히 올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냥 이대로 그냥 선거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현역 이분들이 그대로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서울 표심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증거보다 저희들이 조금 덜 졌는데 결국은 서울에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더 나온 거는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표밭도 대부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에서 잃으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안이하게 보면 안 된다. 지금 아마 제가 이 대선 과정에도 좀 우리 당 내에서 지방선거 준비한 분들한테 좀 서운했던 게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나올 분들이 특별한 활동이 없었어요. 무슨 뭐 출판 기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뭘 한다든지 없었는데 우리 당 현역들은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 정치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선거 못 이깁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면 자기 지역만 갖고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구도 싸움인데 정권 심판 여론이 그렇게 높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후보 당선된 거 보십시오. 2018년 총선 때 17년에 이명박 대통령 되고 18년 총선에서 민주당 거의 전패했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힘든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해야 되지 그냥 뭐 비등하게 됐으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씀 꼭 여러 번 누차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면에 이제 이 기분 그대로, 이 기세 그대로 가고 싶을 텐데요. 어떤 것을 좀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5월 10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6월 1일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집권당이고 이제 국민들이 뽑아서 새로 선출해준 대통령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가 저는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2018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5월 달에 취임해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때 압승에 거의 뭐 다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효과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이인 홍준표 후보와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은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 2달 동안 인수위 기간이나 정부 출범 기간까지의 이 과도기 기간 동안 우리 윤석열 당선인 측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 또 국민과 좀 괴리되게 잘못된 어떤 행보를 하거나 또 국민들에게 좀 불편함을 끼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민심은 또 싸늘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이 2달 동안의 이 과도 기간에 정말 그 얼마 차이 나지 않은 이 아슬아슬한 승리에 대해서 오만할 게 아니라 더욱더 겸허하게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민의 민심과 여론에 정말 적극적으로 잘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본 정세분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